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6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4장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사정의 순서인데요.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세스먼트,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그 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이런 과목들에서 다뤘겠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는 접수, 자료 수집 및 사정, 목표 설정 및 계약, 개입, 그리고 평가 및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만 학자마다 표현도 다르고 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와 있는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접수, 자료 수집이 한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사정을 세 번째 별도로 단계로 보고요. 근데 사실 이것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 연결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6단계를 다룰 땐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정, 계획, 그리고 개입, 평가 및 종결, 또 학자에 따라서는 평가와 종결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라고 하기도 해요. 평가 및 종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종결 및 평가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6단계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사정입니다. 사정, 어세스먼트. 사정이란 접수 과정의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의뢰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정. 정신건강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과거 치료 병력, 그리고 약물 복용 여부, 또 어떤 약을 먹었는지, 또 입원 경험, 증상에 대한 점검. 증상에 대한 점검은 우리의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료 수집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정신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또 진단명에 대해서 많이 다룬 이유입니다. 정신상태 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신상태 검사는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하게 됩니다. 포함되어야 하고 사정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유형, 질환의 특성, 실무자의 임상적 방향, 사회복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기관의 사명, 사회복지사는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어디엔가 기관에 속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병원이든 지역 정신건강센터든 자, 이런 기관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기관인지 일반 지역사회복지관일 수도 있고요. 일반 지역사회복지관에서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이슈에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사정은 자료 수집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여진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이 그 사정인데 자,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정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사용이 진단에서 왜 사정으로 바뀌었는가를 보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사업에서는 진단,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했지만 진단이라는 용어는 의료 모델에서 나온 것으로서 질병이나 역기능, 정신건강 문제들을 지닌 개인, 가족, 집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1910년, 20년 이때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분야로 확립이 되기 시작하고 20세기 중반까지 사회복지 실천이 발전해 오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정신분석, 정신역동,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였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의 무의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 이론이 사회복지 분야의 정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 당시에 이때 1910년대 정도부터 1950년대 전후까지 이 당시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를 프로이트가 환자를 바라보듯이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환자를 보듯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를 진단하고 병리적인 측면, 문제의 측면만을 주로 바라봤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 중반 이후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문제점만이 아닌 클라이언트를 환경에 이거 특히 이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의 개인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근데 대전환이 이루어졌죠.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면의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둘러싼 환경 문제로도 우리는 함께 시각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이제 비판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 또 자원, 동기, 장점, 능력들을 모두 보기 때문에 진단보다는 사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에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지금 뭐 이것은 뭐 아주 확립됐죠. 다시 진단으로 돌아가자 이런 논의는 아예 없습니다. 그 사정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서 사실 좀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학년은 이미 뭐 익숙하긴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학력고사 같은 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사정고사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정고사 요 정도 말고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단이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기했지만 그 의미만 보면 사실은 진단이라는 맥락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이 가진 단점 때문에 바꾼 거지 사실 원래 진단이라는 것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헤버스와 라슨이라는 학자는 사정을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일단 여기 앞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가 뭐냐 물론 이제 이번 시간에 계속 다룰 거고요. 이번 주에 자 다음에 중요한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궁극적으로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사실 치료자라는 용어도 요즘 잘 쓰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을 위한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 개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 건데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뒤의 상황과 사정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정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잘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잘 도우려면 그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돕겠다는 돕는 사람의 사회복지사의 마음만 가지고 실천만 가지고 도울 수는 없는 거여서 잘 도우려면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잘 도와야 될 텐데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과정이 자료 수집과 사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기계 장치로 찍어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하는지. 내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나요? 학기 중반쯤 되면 어떤 예를 어디에서 설명했는지를 이제 계속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과목을 다루다 보면 아마 이 과목에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도 혈압도 좀 높고요. 혈당도 좀 높아요. 그래서 보건소나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어떤 약을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누가 판단해 주냐면 기계가 판단해 줍니다. 혈압계의 그 장치에 이 팔만 이렇게 쓱 집어넣어서
얘가 혈압 뭐 150, 종이 이렇게 쓱쓱쓱 찍어져 나와요. 불과 한 1, 2분 만에, 1분도 안 걸리죠. 한 3, 40초. 기계에 팔목만 집어넣으면 진단이 돼요. 150.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렇게 기계 장치로 찍어내서 150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방향은 딱 정했습니다. 약을 얼마나 먹을지,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약을 얼마나 먹을지, 이제 이후에 뭐 진행 과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정해진 경로들이 쭉쭉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도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합병증이라던가 뭐 관련된 내용만 없으면 그냥 150에 맞춰서 약 처방하고 뭐 1분 안에 되게 끝나요. 그 처방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환자에겐 이게 자료예요. 이게 자료. 다른 자료는 사실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자료 수집의 자료가 이거예요. 150, 혈압 150.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혈압이 높다, 낮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어떤 약을 어떻게 먹자.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심리사회적인 문제의 데이터,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가장 기본은 대화와 행동 관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낼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 이건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정신과 의사도 환자가 무슨 자신의 심리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계로 찍어낼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 게이지, 뭐 물론 이제 그 만화에는 나옵니다만 분노 게이지 100, 뭐 200, 불가능하죠. 자존 중간 100, 200 이렇게 기계가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먼 미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심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뭔가 역기능이 있어서 만나고 있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게 자료 수집의 과정으로서 제일 첫 번째는 행동 관찰, 대화 내용, 심리 검사, 가정 방문, 보호자 상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혈압계 150과 같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자료 수집이에요. 이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자료를 모아서 판단하는 과정이 사정입니다. 자, 자료 혈압계에서 150 나왔어요. 그럼 의사는 그걸 보고 이 사람 혈압이 어떠니까 약을 얼마나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의사와 역시 비유하면, 자, 일단 진단이라는 것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의료 현장과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뭐 MRI 검사를 했어요. 그 검사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까만색 사진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의사가 보기에 지금 폐가 안 좋은데요, 폐암일 것 같은데요 라는 판단을 하는 과정, 그게 사정이에요. 폐암이라는 판단이 섰으면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계획이 서야겠죠. 수술을 할지, 폐암이 방사선 치료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수술할지 방사선 치료할지 약물 치료할지, 그것이 계획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일단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돼요.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모여진 자료 가지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정하다가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료 수집 단계로 돌아가서 자료 수집을 더 하죠.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가 수집되어야 그걸 모아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혈압 150, 엑스레이 검사, 까만색 사진, 이게 지금 자료고요. 이걸 보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행동 관찰, 심리 검사 이런 걸의 자료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과정이 사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정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역시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과 비교를 해보자면 의사도 엑스레이 검사했는데 병원 접수했고요. 자료 수집했어요. 자, 뭐 써가면서 할까요? 접수했고요. 자료 수집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나왔어요. 피 검사 결과, 소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게 다 자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사정, 폐암이다.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계획이죠, 계획. 사정했고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개입했어요. 수술을 계획을 했고 실제로 수술 진행했어요. 그리고 종결 및 평가, 퇴원하는 겁니다. 퇴원이 아니라 종결 및 평가.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실제 수술하려고 폐를 열었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의료 드라마에, 메디컬 드라마에 보면 폐를 열었더니 이거 안 되겠어요. 수술 가지고는. 다시 덮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거 뭔가 좀 더 정확한 다른 문제점들이 계획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서 자료 수집과 사정을 다시 하고 계획도 다시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정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지행동적으로 접근하기로 자료 수집했고요. 가족 관계까지 뭐 여러 가지 해서 판단했어요. 인지행동 접근을 하자. 인지행동에 따른 개입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실행하는 과정에 뭔가 다른 새로운 변수가 생기거나 개입 과정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정부터 자료 수집과 사정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정은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정은, 자, 일단 이거 좀 지울까요? 사정은 이중 초점을 갖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이중 초점의 이중이란 말은 우리는 개인의 심리 내면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도 개인과 환경 이 두 가지 초점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그 의미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특별히 특히 정신건강, 정신장애를 다룰 때 이 사람이 정신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사실 개인에게 자꾸 초점을, 증상, 진단명에 초점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환경이 1차적인 환경은 가족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1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측면에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전에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 18살 때까지 환경에 대한 강조는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초점 맞추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게 3년 동안 전공을 하면서도 또 실무에 나가서도 10년, 20년을 일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초점은 개인에게 자꾸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초점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중 초점을 갖는 거고요.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상호관계에 있는 것. 자, 역시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그 폐암이에요. 그리고 외과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상호작용 과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는 일방적인 과정이죠.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난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사회복지사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장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기계로 찍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피검사에서 그럴 수가 없죠. 도대체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장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클라이언트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사회복지사가 한 1년쯤 이 사람을 24시간 관찰하고 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이 뭐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한적으로 1시간 면담 한 두세 번도 사실 그것보다 적을 한 번, 두 번일 수도 있겠는데 1시간 면담 한 서너 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장점 뭐다를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장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클라이언트 본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겁니다. 의사가 폐암이라고 진단하고 폐암 수술할 때 이걸 환자와 함께하지는 않죠. 환자는 일방적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받는 과정이고 여기서 주도하는 건 의사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에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있다. 이게 참 직역을 해서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런데 사고의 과정이다 해도 뭐 무방합니다. 이걸 전개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까 또 혼동스럽긴 합니다만 사정은 사고의 과정이다 이러면 됩니다.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자료 수집은 뭔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대화도 해야 되고 심리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여진 자료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책상 앞에서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상 안에 심리검사 결과지도 나와 있고요. 그 면담에 대한 레코딩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퍼로 쌓여져 있어요. 또 컴퓨터 앞에 지금 화면이 띄워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사정이에요. 사정은 사고의 과정이에요. 자, 5번에 수평적, 수직적 탐색이 모두가 중요한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표현입니다. 수평적은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직적은 과거와 미래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보통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래까지도 탐색이니까 미래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한다면 현재는 이렇게 여기 딱 끊어서 수평적인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수평은 현재, 수직은 과거로부터 현재 또는 필요하다면 미래까지를 의미하는 것을 그러한 과정을 이런 시점의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6번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는 지식적인 근거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목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학습하고 있죠. 진단명까지. 사정은 생활 상황 속에서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강조입니다. 사정은 개별적이다. 바이스텍의 7대 원칙의 개별화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현병 환자, 조현병 클라이언트 10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공통적으로 조현병이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조현병의 특징이 뭐 워낙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1번부터 100번까지의 클라이언트라면 번을 붙였다고 가정한다면 공통적인 면도 많겠지만 다 똑같진 않더라는 거예요. 어딘가는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그 특징, 성격적 측면, 가정환경, 성장과정, 필요로 하는 것, 그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게 다 똑같이 조현병 환자는 이게 만약에 다 똑같다면 사정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뉴얼처럼 조현병 환자는 1단계 뭐뭐뭐 2단계 뭐뭐뭐 마치 혈압이 150 초기 고혈압 그러면 어떤 약을 얼마만큼의 복용 부작용은 어떤 걸 주의 딱 매뉴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150이라는 수치 하나만 가지고 쭉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150이기만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격적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복용할 양이 달라지는 경우는 뭐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뭐 복합적인 질병이 있는지 점검하겠지만 그런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인종도 차이가 없고 국가도 차이가 없습니다. 고혈압 150 외국에서 개발된 약을 우리나라에서도 다 쓰죠. 별 차이가 없어요. 개별화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명 한 명마다 똑같은 조현병이라고 진단명이 내려도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르다가 100%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통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조현병의 일반적 특징. 그런데 똑같지는 않고 개별적인 특성들이 다 각각 제각각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입 계획, 개입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이어야 되고요.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공식을 다루지 않아요. 1번, 2번, 3번 이런 공식을 다루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잠시 후 다음 화면에 좀 더 설명하겠고요. 10번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 안 된 항상 한계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봤었죠.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동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뇌의 기능을 미스터리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인류의 현재 한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불과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의 뇌를 미스터리하다,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심리검사도 하고 정신상태 검사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100% 완벽한, 여러분이 성격검사 뭐 MBTI 이런 걸 해서 이거 그 현실에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너무 나가서 모든 사람들 MBTI 틀에 껴 맞추려는 맨 처음에 MBTI에 대해서 그 감동을 받으면 그 껴 맞추는 거에 이제 그 버릇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인간의 성격이 16가지로 딱 구분되지 않아요. MBTI가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딱 고정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모든 심리검사가 우리가 우리한 자료 수집에 자료 모으고 판단하는 과정에 한계, 즉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는 것에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자, 판단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 자, 이게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마이클 케나라는 사진작가, 영국의 사진작가라는데요. 이게 강원도의 소일섬을 배경으로 이제 소재로 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작가가 찍은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대한항공 광고 사진, 대한항공에서 자신의 그 대한항공 광고에 이런 사진을 활용했답니다. 그래서 마이클 케나가 이거 표절이다 라고 법원에 제소를 했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작자 입장에서 이거 내 사진을 표절했네. yes, no. 자, 내가 보기엔 충분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구도나 방향이나 소재가 너무 똑같아요. 다만 여기선 흑백이었고 여기선 구름이 있는 날씨의 컬러로 찍은 것의 차이이지, 이 정도면 표절이라고 해도, 즉 만약에 법원에서 표절에 대한 판단이 서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 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표절이라고 판단하면 대한항공에서 이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법관도 판사들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판사입니다. 우리가 법관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법 조문을 사건에 적용해서 단순 해석, 법 조문이 뭐 나와 있으니까 어떤 범죄인에게 어떤 피해자에게 이걸 이렇게 딱 적용해서 단순 적용해서 이 사람 죄는 10년, 이렇게 단순한 과정으로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이 표절이냐 아니냐가 법전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법전에 이 사진과 이런 사진은 표절이라고 한다. 그럼 법관이 그거 외웠다가 이거 표절입니다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전에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있겠죠.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사진을 적용을 해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yes, no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였다가 대법원 가서 다시 유죄가 된다거나 계속 뒤집혀 나가는 상황들이 있죠. 법관들이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사회복지사의 사정 과정도
똑같은 판단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사 A, 사회복사 B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이다가 똑같지 않아요. 마치 이걸 표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표절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죠. 이거 뭔가 딱 잘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 상황으로서 이게 명확하면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실습도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거죠. 교과서에 이 클라이언트는 이런 거고 저 클라이언트는 이런 거고 이게 뭐 한 10,000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고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법관이 보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법조문에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과정인 거지 정답 하나를 찾아나가는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